미국의 긴축 발언도 있고 IMF의 경고 문제도 있고 이번에 PD 수첩에서 실태를 또 찍은 게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지금 영끌족들의 상황이 어떤가, 그래서 버텨라 말하고 있는데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맞는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미국에서 파월이 한 이야기 보면은 기준금리는 0.5%포인트 올렸지만 이제 연준회의 내용 자체가 금리 전망치가 중간값이 5.1%로 제시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난 9월보다 0.5%포인트 더 높아졌다 라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전보다 더 긴축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물가가 정점을 지난 것, 첫 번째는 정점을 지난 것, 두 번째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가 조금 힘들어 보이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빅스텝을 한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잘 생각해보면은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한 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나라도요, 빅스텝 한 역사는 사상 최초였죠. 그래서요, 미국에서 빅스텝을 밟는다는 것 자체도 굉장한 긴축 신호예요. 그런데 몇 번 자이언트 스텝을 하다 보니까 빅스텝이 전보다 이제 상황이 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왜? 첫 번째는 천천히 올리니까 금리 인상이 장기화된다. 그러면 그만큼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금리를 빠르게 올리다가 속도를 조절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경기 침체 신호가 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금리는 올라가는데 경기가 침체되면,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은 물가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보폭은 줄었지만 종착지는 더 멀어졌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 물가가 여기서 잡힌다 했을 때 KTX 타고 혹은 급행열차 타고 쭉쭉 가다가 이제부터는 모든 역을 다 쓰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죠. 그럼 여기 도착할 때까지 시간은 더 소요된다. 인천 끝자락 사시는 분들, 주안 이쪽까지 사시는 분들, 용산역에서 급행열차 타면은 확실히 1호선 그냥 열차보다는 빠르죠. 그런데 급행열차가 이제부터 역을 하나씩 다 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자 부담 심한데, 자, 이 이자 부담 심한 거요, 월 이자 2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자, 기준금리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대출금리가 높은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올해 한 상반기까지만 해도 꽤 높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는요, 기준금리에 비해서 낮아요. 왜? 정부에서 은행에 예금금리, 그 다음에 대출금리를 낮추라고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미국보다 그렇게 막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미국이 기준금리가 더 낮았을 때 미국의 모기금리보다 우리나라 주담대 금리가 더 낮았다, 기준금리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보시면은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렸다가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는 시기는 둘째치고, 일단은 금리를 올렸다가 금리가 멈추고 낮추는 동안에요, 시중금리는요 원래 이렇게 더 높게 나오다가 정부에서 둘러서 약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멈췄을 때, 늘 말씀드리지만 은행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은행은 상황이 좋지 않은데 정부에서 누르라고 해서 누르고 있고 막 돈 붓고 있고, 그래서 바젤3 핵심 중 하나인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도 맞추지 못하고 있다, 계속 연장이 되고 있다. 그러면요, 이 멈추는 동안에도 시중금리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기준금리를 낮추더라도요, 보통 기준금리랑 시중금리의 갭이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요 정도예요. 그러면은 금리가 동결이 되거나 낮추는 시기에는 정부에서 굳이 압박을 할 이유가 사라지죠. 그때도 서서히 올라갈 수도 있죠. 이런 부분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낮추기 전까지는 이 부담이 사라지지 않죠.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러면은 이자 부담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영끌족 이자 부담 심각하고, 그 다음에 전세입자들의 이자 부담이 심각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갭투기 하는 사람들의 자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지금 자꾸 영끌족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진짜 힘든 사람들은 누구다? 진짜 힘든 사람들은 갭투기꾼이다. 그 PD 수첩에서 영끌족 다루면서 영끌에서 갭투기 한 사람도 나오는데요, 그 사람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따가 화면 잠깐 보실 거지만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수익률도 떨어지고 원금도 까먹는 상황이에요. 유지하기도 힘들고 팔아도 손해다,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예측이 안 되죠.
이게 지금 영끌족들에게는 최고 고통이다. 예를 들어 언제까지 버티세요? 그때까지 못 버티면은 중간에 팔면 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버틸 수 있으면은 내가 버틴 다음에 10년 뒤에는 언젠간 다시 오를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좀 매뉴얼이 정해져 있으면 모르는데 그런 매뉴얼이 없죠.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그때 막 작년에 재작년에 막 사라고 했던 사람들 이제 와서 뭐라 그래요? 좋은 공부할 때다. 떨어지는 것도 경험을 해봐야 된다. 영끌한 사람들은 한 번 떨어지면요 재기가 안 돼요. 재기가 굉장히 힘들다. 진짜로. 한 10명 중에 1명 재기하기도 힘들다. 그런데 자, 거기다가 공시 가격이 떨어진다고 이야기 나왔어요. 아마도 단독주택, 땅값, 공시지가 이런 것들은 좀 떨어졌고요. 공동주택도 조만간 떨어질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단독주택 공시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가 떨어지는 이유 무슨 소리예요? 땅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죠.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땅값 비중이 높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분양가가 43%가 땅값이다. 건설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금 원가 공개를 하지 않고 분양가를 올려야 될 이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분양이 망하고 있죠. 그런데 건설사 입장에서 낮추기도 힘들어요, 사실. 왜? 저 공시지가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일단 땅값이 올랐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이야기하던 거 자재비 올랐고 인건비 올랐고 물가 오르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올려야 한다. 그런데 올려야 한다 해놓고서 분양이 안 되니까 본인들이 낮춘다. 그래서 그 다음 분양 현장은 분양가를 낮춰서 하겠다. 이거는 명분이 떨어지죠. 그러면 그 분양 현장에 분양가가 높은 이유가 뭐야? 그러면 다음 건설사가 분양가를 마음대로 낮췄다. 그러면 굉장히 공공의 적이 되죠. 그러니까 분양가를 낮추기 쉽지 않은데 분양가를 낮춰서 분양할 좋은 명분이 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집값뿐만이 아니라 분양가가 떨어질 상황이 올 거예요. 분양가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뜩이나 집값도 떨어져서 집 잡기도 그런데 더 싸게 분양이 나오네? 이런 생각이 되겠죠. 왜냐면 더 싸게 안 하면 분양은 안 되니까. 근데 그 분양조차도 지금 심리가 많이 침체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땅값이 떨어진다는 거, 우리나라 뭐 땅값은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땅값이 올라갈 수 있었던 여건은 많이 푼 유동성이 핵심이었나. 그래서 저희가 2019년부터 경고를 한 이유는요. 2018년 말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긴축 행렬에 17년 말부터 동참했지만 그 정도는 아직 긴축이 아니었고 18년 말부터 9.13 대책이랑 긴축을 동시에 들어가니까 집값이 빠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진짜 하락장이다.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였고, 그 상황에서 코로나 터졌는데 코로나 터져서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으니까 이제는 사지 마세요. 그게 무슨 고점을 예측한 거예요. 자, 그래서요 지금 PD수첩에 나온 사례 보면요 어떤 분이 있어요. 보시면은 본인은 전세에 거주하시면서 이렇게 인천 아파트에 거주하시면서 인천 빌라, 천안 아파트, 제천 아파트, 그러니까 풍선 효과의 말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다 갭투기로 매입을 하든가. 인천 빌라 같은 경우는 오죽하면 빌라까지 들어갔겠어요? 그런데 빌라는 정매 낙찰을 받은 다음에 리모델링해서 비싸게 팔든지 아니면 비싸게 전세 놓고서 가격 더 오르는 거 기다리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어때요? 여기 지금 인천 빌라 살 때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그 다음에 P2P 대출, 자기자본 끼고서 산 다음에 여기 리모델링도 한 2, 3천 들었겠죠? 한 3천 정도 들었다고 봤는데, 그래서 비싸게 팔려고 했는데 안 나가고 부동산에 가보니까 망한 거죠. 지금 막 계속 떨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누가 1억 7,500 그것도 비싸다고 갔대요. 그러니까 그러죠. 나한테 얘기해 주시. 난 더 싸게 팔 수 있는데. 지금 얼마에 내놓으셨어요? 1억 5천. 그 다음에 여기 전세보증금 끼고 신용대출 껴서 한 채 산 거고, 이게 전세보증금 깡통으로 하나 산 거죠. 그래서 얘는 뭐 손해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요거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그 다음에 요것도 전세가가 떨어지면 여기는 이제 망이다. 거기다가 나가는 거 보면 어때요? 대출이자 원리금, 그 다음에 본인이 인천 아파트 사는 그 전세 자금 대출 이자까지 월 요걸로만 350만 원이 나간다. 그 다음에 뭐 다른 데도 보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뭐 3억 주고서 신용대출 7천 끼고 샀는데 지금 여기 집값이요 2억 9,500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대출금은 다 날리고 전세금도 돌려줘야 되는데 집값이 전세금만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뭐 다른 분들도 막 영끌하신 분들 보면 어떻게 돼요? 전세 보증금에 신용대출 끼고 자기자본 끼고 이런 거 샀다가 망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샀는데 막 가격 떨어지고 원리금은 소득의 절반이 나가고, 요 분은 본인이 부동산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자는 이만큼씩 늘어나고, 그리고 뭐 중개사 인터뷰해 보면은 막 6억 4천 6억 5천 주고 샀는데 지금 많이 빠지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지금 다 힘들게 하고 있는 거다. 요거는 이제 투자 목적으로 보신 분들 당연히 더 힘들죠. 여러 채가 떨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감당이 돼요? 어떤 식으로 투기를 한다?
자, 14억 8천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대출 1, 2, 3 끼고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 전세보증금 끼고 대출 1, 2, 3 끼고 샀는데 얘가 가격이 뚝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원래는 뭐 자기 자본 5억 주고 10억짜리 집을 샀다가 전세금 5억 놓고 자기 자본 5억 놓고 근데 전세금이 1억 올라요? 그럼 자기 자본은 4억만 필요하죠. 1억의 돈이 더 들어오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뭐예요? 보관을 하느냐? 아니죠. 또 전세금 1억짜리 집을 2억 주고 산다. 그 다음에 여기 또 1억 오르면 뭐 사고 이런 형식으로 쭉쭉 늘려나가다가 빠지기 시작하면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터지는 거다. 그래서 여러 채 갭투기 하는 거 자기 자본 안 남겨놓고서 그냥 무조건 따는 장이다. 보통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한 80% 이상은 땄죠? 한 90% 땄다고 해봅시다. 90% 따면 엄청난 확률이죠? 부동산보다 더 높은 확률이죠. 그 확률로 내가 도박을 해요. 그래서 100만원 들고 가서요. 100만원 올인해요. 200만원이 되죠. 200만원이 생겼는데 또 90%니까 독립시행이니까 또 200만원으로 올인을 해요. 400만원이 되죠. 800만원이 되죠. 1600만원이 되죠. 3200만원이 되죠. 쭉쭉 불어나죠. 그러다가 한 번만 지면 어떻게 돼요? 한 번만 지면 빵원이에요. 그러면 한 번만 지면 끝이냐? 안 끝이죠. 아, 그러면은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거기서 또 돈을 빌려서 시작하죠. 그러면요, 거기서부터 마이너스 나기 시작하는데 그 한 번 지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본인의 패턴이 다 파악된 상황이라서 계속 지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때요? 자, 지금 청약통장 해지가 늘고 있어요? 아,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청약통장을 해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제목부터 그래요. 1,500만원 든 남편 청약통장 해지했어요. 탈출 러시. 아,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청약통장이 해지가 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특히 전문가라는 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집값은 적어도 10년 뒤엔 다시 오른다. 그러면요, 청약통장은요, 가지고 있다가 계속 잘 하다가 10년 뒤에 가점 더 높아지니까 그때 도전하면 되죠. 그런데 왜 청약통장을 해지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다. 불황형 해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미 집을 샀는데 신용대출 이자가 감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불황형으로 해지해서 갚는데 쓰고 있다는 소리죠. 이게 굉장히 부동산으로 계속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보통 남겨놓는 저축 중에서 마지막 청약통장은 그래도 하나는 꼭 가지고 있으려고 하죠. 그 기간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인데. 근데도 해지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야기가 나왔죠. 올해 자산가치 손실이 사상 최대다. 자, 여태까지 그랬어요. 여태까지 그랬는데 저희가 늘 말씀드렸지만 경제는 IMF보다 나을지 모르겠지만 자산가치는 IMF보다 더 위험하다. 대출로 거품 쌓아놨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는 당연히 넘어선다. 이런 이야기 말씀 많이 드렸었죠. 왜? 핵심은 부채가 얼마나 많이 쌓였느냐, 집값을 부채로 얼마나 많이 올렸느냐,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보시면 어떻다? 사상 최대다. IMF 닷컴 버블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심각하다. 누가 봐도 훨씬 심각한 상황인데 문제는 뭐다? 내년에는 역대급 경제 한파를 예고를 한다. 근데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폭락론자, 저희를 폭락론자라고 폄하하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면 어때요?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자료로 쓰면서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 정부의 집값이 폭등했다고 엄청나게 까시던 신모 교수님입니다. 그런 쪽에서 최대한 좋게 분석을 하려고 해도 안 나오는 상황이다. 그런데 내년엔 더 힘들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면 어때요? 한국 부동산 시장 급락, IMF의 경우. 어디서? IMF에서. 그래서 4분기 후 주택가격 상승률이 코로나 초기에 비해 10%포인트 하락. 내년에는 코로나 거품 다 빠지고 거기서 10%더 빠져 있다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내년 4분기쯤에는 거의 뭐 2019년에 한번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죠. 2019년 저점쯤까지 떨어질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계부채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올라서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면서 이게 붕괴가 오면서 가격이 빠지면은 그래도 가격이 빠진 다음에 어느 정도 희망을 갖겠는데 이게 붕괴가 안 됐어요? 그러면요, 말씀드렸지만 이제 DSR 적용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부채는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제대로 하락세가 일어나고 있다. 즉 이제는 조금 정상화돼서 나중에 집값이 다시 올라갈 만하다라고 할 만하면은 부채가 어느 정도 빠져야 된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막 계속 버티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뭐
그런 이야기는 하죠. 영끌에서 겁나 힘든 사람들 팔아라. 혹은 뭐 투자 목적으로 한 사람들은 팔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예요? 너 여력 있으면 버티고 여력 없는 정도나 팔아라. 이런 이야기죠.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도 버티라고 그래요. 버티고 버텨서 그 책임 져줄 수 있어요? 지금 와서 왜 이렇게 올랐는데 이제 와서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버티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좋은 공부할 때다. 또 하락장을 경험을 해봐야 된다. 혹은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 혹은 여태까지 계속 예측해놓고서 부동산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어깨쯤에는 경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상투까지 올라갔는데도 경고 안 하고 있다가 지금이라도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이게 옳은 사회예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요, 지금 뭐 영끌족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특히 영끌에서 특이한 사람들이 훨씬 더 위험하죠. 그런 것들이 아직은 버틸만 하죠. 왜? 그래도 아끼고 투잡 뛰고 쓰리잡 뛰고 밥 먹을 거 저기 국에서 고기 하나 빼고 김치랑 밥 먹고 이러면서 아직은 버틸만 하죠. 그런데 더 물가 오르고 더 금리 올라봐라. 그러면은 도저히 못 버티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